가장 피해를 보는 건 무조건 서민입니다.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당연히 그 수입상들은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에 자기가 낸 관세만큼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활물가가 올라가면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지금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 일본, 한국 추가적인 관세 압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요, 미국 연방정부가 갚아야 될 국채의 이자, 원금도 아니고요, 이자만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야, 원금도 아니라 이자를 위해서 납부해야 될 돈이 국방부 예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면 이거 정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징수해서 납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전 세계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은 나라들에게 징수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관세를 통해서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세 수입 중에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의 관세 레이트를 바탕으로 2%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처럼 고강도의 관세율 그리고 상호 관세 등을 부과하게 될 경우 미국 국세 비중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부족한 세 수입을 일부 벌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해봤자 입장료로 거둘 수 있는 금액은 미비하겠죠. 따라서 미국에게 적지 않은 교역을 하고 그 교역을 통해서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당연히 관세 부과에 명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효과성도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국가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달리해서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영순위는 미국과 교역을 많이 하면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영순위로 검토되는데요.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와 바이든 때를 거쳐가면서 정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애드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후보국들은 유럽, 일본, 한국 이런 국가들, 즉 만성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던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관세 압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를 내야 된다, 관세를 우리 한국이 이제 떠안게 됐다, 이런 표현을 듣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갈 때 항구에서 저 현대자동차인데요, 삼성전자인데요, 여기요 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관세라고 하면 어느 나라의 제품이든 간에 이걸 수입해다가 내국에다 판매하는 그 수입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입상이 사실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든 아니면 한국의 가전제품이든 이걸 수입해 오는 수입상, 미국 내의 수입상이 이걸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상인이, 어느 비즈니스맨이 자기에게 추가적으로 떨어진 비용을 자기가 감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전가하겠죠. 그럼 어디에 전가하냐? 당연히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에 자기가 낸 관세만큼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내에서 관세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만 올라가기 십상인데 그러면 물가 올라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있죠.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당연히 그 수입상들은 이 한국산 물건에 부과된 관세만큼 소비자들에게 전부 아니면 일부를 전가하게 되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한국산 물건 요즘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한국산 물건 안 사겠네, 사지 말아야겠네, 이런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입상은 더 이상 한국산 물건을 수입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제품이 미국의 수출길이 막혀간다라는 맥락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수입상이요,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한국 기업들, 미국에 저 수출하고 싶은데요 하는 기업들에게 이 관세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지만 수입할 때 이거 관세 내가 더 부과하게 됐는데요, 좀 싸게 납품해 주세요. 안 그럼 나 한국 거 말고 일본 거나 다른 거 갖다 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일부 포기하고 관세만큼을 어떻게 보면 깎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우리 기업들에겐 페널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탑티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미 미주 법인들을 세워놨습니다. 즉 무슨 소리다? 한국의 한국 법인이 미주 법인에 여기서 만든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법인, 그리고 삼성이나 LG 법인이 결국 이 물건을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세를 직접적으로 이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 기업이 부담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 여러 특보들이 지금 대놓고 그런 표현을 해요. 관세는 일종의 미국에서 장사하기 위한 입장료다. 그들이 먼저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가 마치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장사하러 갈 때마다 직접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형태는 취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그 입장료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격을 어느 한 경제 주체가 다 독자적으로 떠안기보다는 일부씩 전가를 하는 게 그동안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의 관세가 50% 부과됐었을 때 본인이, 수입업자인 본인이 감내하는 거 몇 프로, 그리고 가격의 일부 전가하는 거 몇 프로, 그리고 나한테 물건 보내주는 사람에게도 이 관세가 이렇게 부과돼서 당신 물건 팔기 어려워졌는데 당신도 좀 감내를 일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분담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 역시 소비자도 일부 가격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동맹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역풍을 맞게 돼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액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동맹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관세를 무차별하게 또는 무분별하게 부과했었을 때 가장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많은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동맹국들끼리 다시 연대하는 겁니다.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대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무분별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끼리 국제사회에서 연대해서 다시 미국에게 윽박을 지를 수 있는 여지가 미국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요소일 텐데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범국가적인 연대라든가 단일 대우가 형성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이 뭐가 더 실현될지를 비교해서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관세 부과해 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이해득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걸 분석하지, 많은 국가들과 연대해서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지금 어떠한 시도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과정에서 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어떤 디데이를 정해서 우리 다 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광폭의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취임한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바로 이런 국제사회의 단일 대우, 이게 목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 진영이 양극단으로 가거나 국가 간에 대립이 있고 반목이 있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무조건 서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거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응 여력이 있고요, 나름대로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겔 지수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소득에서 특히 식료품, 먹는 거라든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소비하는 소비 지출의 비중,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자기가 번 돈에서 자기가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출해야 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트럼프 같은 슈퍼 리치들 같은 경우 자기가 월간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쓰는 돈이 뭐 10%도 안 될 겁니다. 엄청나게 호화로운 의식주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얼마 안 되겠죠.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영세민이라든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 월급 받아서 주거비, 식사비, 기본적인 피복비 이런 거 다 지출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세라든가 아니면 국가 간의 반목,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저축 금액이 더 줄어들고요. 아니면 현재 생활 수준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국제적인 반목이 일어나서 분업화가 덜 전개되고 그래서 물가 자체가 올라가면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정치 진영이 미국도 역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도 내부의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적인 내수 경제의 모멘텀이 많이 위축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여러 소비 지출이 늘지 않다 보니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도 줄어드는 경로가 생기겠죠.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들은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계층이 좀 낮은 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렇게 관세 이슈 등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나 LG, SK 같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지 내수를 중심으로 자영업하거나 가게 꾸려가는 분들은 수출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내수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가장 큰 손 고객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또 벤더사들이 바로 가장 큰 손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저녁 때 우리 전 직원 회식하니까요 오늘 50인분 부탁합니다.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저녁 회식거리라든가 아니면 직장 동료들끼리 밤에 와서 오늘은 내가 쏠게 하면서 아주 호쾌하게 회식하고 갈 수 있는 큰 손 고객들은 역시 소득 수준이 높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요. 그 회사가 발주해서 납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들도 뭔가 예전만 못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들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도 급여가 줄거나 아니면 성과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인 내수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 가장 마지막에 쌓이는 곳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이 쌓이게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지금 미국의 부채가 해결의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구구조상 미국도 고령사회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여러 지출들이 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채를 단기간에 빨리 어느 정도 수습하기 위해서는 동맹이고 아니고 아니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관세를 적재하는 수준으로 부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내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때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많은 돈을 다 갚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 우리가 아주 긍정적인 어떤 우리나라만의 페이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미국은 지금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리 경제에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다 발주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국에게 발주하기도 애매모호하고요. TSMC는 밀려든 물량 때문에 이거 다 감내도 못해요. 따라서 한국이 일정 부분 반드시 감내를 해야 되는 품목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국 말고 다른 대체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다시 발주가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산업 생태계에도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반도체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버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그렇지 않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 미국 내 자동차, 독일 자동차, 심지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이어 중국 자동차와도 결호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의 관세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부과됐다고 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국산 말고 다른 어느 나라 걸 사야지, 아니면 나는 차라리 이렇게 다 자동차 값이 비싸졌다고 하면 브랜드가 좋은 독일차를 사겠어 라고 하면서 소비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그 다음에 반도체는요, 취업 유발 개수와 그 부가가치가 전후방 산업으로 퍼져가는 경로가 전혀 다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뭔가 그게 수출로 이어졌었을 때 그 부가가치 대부분이 반도체 산업 내부에 머물러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자동차는요, 진짜 종합기계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저기 타이어 만드는 고무부터 그리고 전기 전자적인 반도체 분야까지 자동차와 결부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는 전방위적인 산업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런 자동차가 위축된다고 하면 우리 산업의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반도체는 고용자 수가 매출 대비 적고요, 자동차는 매출 대비 고용자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타격이 있으면 이건 일자리 감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산업들 중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관세 후폭풍을 맞게 될지에 대해서 더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고 있죠. 사실 협상의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측 불확실하게 하는 것도 유용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 상대했던 수많은 국가 수반들 중에서 트럼프가 그래도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많은 국가 수반들의 공통점을 보면 강한 리더십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푸틴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그리고 트르키예 대통령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강한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논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비전과 뭔가 상대방에게 압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트럼프가 오히려 유한 태도를 취했고요. 반대 대척점에 해당되는 사람들, 합리성을 가지고 이것도 너에게 손해 아니냐라고 역으로 제안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예측 불가한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더 우위를 점할 때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럴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든과 트럼프는 다른 행보를 추구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유사한 정책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관세에 대한 정책 방향성인데요. 트럼프 1기 때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크게 막지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건 확인이 돼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역조 현상은 트럼프 1기 때도 더더욱 심화됐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선택했던 것은 트럼프가 올려놓은 대중국 관세율을 더 높이 올리는 거였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한 25% 관세를 적용했는데 그걸로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자 100%까지 올렸고요. 주사기 바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부가가치 제품이고 괜히 물가만 뒤숭숭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관세를 부과 안 했지만 바이든은 50% 관세 부과했습니다. 즉 바이든과 트럼프는요, 어떻게 보면 톤 앤 매너, 업무를 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 뿐이지 관세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관된 정책을 추구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가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요, 트럼프 다음 대통령도 역시 중국을 봉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을 관세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 관세와 관련된 향후의 이슈는 단순히 트럼프 2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